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건강보험 청구 실무의 고유희 교수입니다. 오늘 이번 주는 다음 주에 이어서 DRG하고 심포괄 지불제도 마무리를 하고 그 다음에 8장 이어서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 지난주 마무리에 심포괄 수가에서 본인 부담금에 대해서 살펴봤었거든요. 그래서 본인 부담금 해가지고 우리 기준 수가에다가 그 환자 입원 일수에서 평균 일수를 빼고 일당 수가와 그 다음에 비포괄 수가 이런 것들을 합쳐가지고 우리 심포괄 그 요양급여 총액이 되는데요. 이때 본인 부담금 산정할 때 일단은 본인 부담금은 이 포괄 수가도 그렇고 심포괄 수가도 그렇고 입원 환자 대상이다 보니까 본인 부담금이 20%였었단 말이에요. 근데 추가로 살펴보자면 우리 그 DRG 같은 경우는 30일을 초과하면 31일부터 행위별 수가로 적용한다라고 했었는데 심포괄 수가는 90일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차이는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DRG는 30일을 초과했을 때, 심포괄은 90일을 초과했을 때 91일째부터는 행위별 수가로 청구를 해야 된다. 자, 그리고 당초 입원 목적과는 달리, 그러니까 처음에는 심포괄에 해당하는 질병군에 속하지 않다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서 6일을 초과한 시점에 이 심포괄에 해당하는 수술이라든지 분만이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자, 여기 보시면 입원일로부터, 그러니까 심포괄에 해당하기 전 입원일로부터 수술 시행 전일까지는 행위별 수가로 청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심포괄에 해당하는 질병군에 들어가면 그거는 심포괄로 이제 청구를 하실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그리고 심포괄 질병군으로 퇴원을 하셨어요. 예, 퇴원한 후에 퇴원 당일의 합병증 등으로 퇴원하셨다가 다시 재입원하는 경우에는 연속 입원으로 간주를 하는데, 만약에 질병군 질환하고 관계없는 상병으로 재입원을 했을 때는 별도의 입원으로, 그러니까 이것도 행위별 수가제로 이제 청구를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DRG는 30일 초과하면 행위별, 심포괄은 90일 초과하면 그 행위별 수가로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심포괄 하기 전에 다른 목적으로 입원을 했다가 심포괄이 적용이 되면 그 전건은 행위별 수가로 청구를 하셔야 되고, 만약에 심포괄로 입원을 하셨다가 퇴원을 하셨는데 퇴원 당일에 합병증으로 다시 입원했으면 연속 입원, 그러니까 23일 후에 퇴원을 하셨다 그러면 재입원하셨으면 24일로 이렇게 연속으로 입원을 간주를 하는데, 만약에 심포괄하고 상관없는 걸로 재입원하셨다 그러면은 이것도 행위별 수가제다. 자, 그 다음에 심포괄에서 시범기관, 지금 심포괄은 시범사업 중이죠. 아직까지도 2024년 기준으로 했을 때. 그래서 시범기관 같은 경우는 이 심포괄로 청구를 하고자 할 때는 일단 이거에 맞는 심사 청구서에다가 명세서와 기타 필요한 서류 같은 거, 그래서 기타 필요한 그 서류라던가 심사 청구서라던가 요양급여 명세서 이런 것들은 8장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리고 시범기관에서 행위급여라든지 약제, 치료 재료, 비급여 같은 경우는 구입 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목록표,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 명세서 같은 거를 미리 심평원에다가 제출이 된 상태여야 된다. 자, 그리고 명세서는, 자, 여기 보시면 명세서는 정상군, 그 다음에 열애군인데 열애군에서 이제 상당 열애군과 하단 열애군 명세서로 구분을 해가지고 청구서를
이제 청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진료 분야 구분하는 거 8장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진료 분야별로 구분해서 작성을 해야 되는데, 보통 저희가 이제 청구를 할 때 이제 월 단위 또는 주 단위로 청구를 하게 되는데, 보통은 이제 월 단위로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랬을 때 30일 단위로 해서 분할 청구하는 경우에도 구분해서, 그러니까 달이 바뀌었다. 예를 들어서 9월 달에서 10월 달로 넘어간다 라고 했을 때도 구분해서 작성을 할 때도 진료 분할별로 구분해서 작성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얘 같은 경우는 좀 이해가 안 가시더라도 좀 기억해 놓으셨다가 8장에서 자세하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심포괄 적용 대상자 명세서는, 그러니까 한 환자에 대해서는 한 건의 명세서로 작성을 해야 된다. 자, 다만 정상군에서 상한 입원 일수를 초과할 경우에는 우리 이제 그 앞에서도 DRG는 30일, 또 심포괄은 90일이었잖아요. 그 상한 입원 일수, 그리고 어떤 질병의 평균 입원 일수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었어요. 거기에서 초과가 됐을 때는 요거는 그 행위별 수까지로 적용을 해가지고 한 환자여도 DRG로 심포괄로 그 다음에 행위별 수까지 별도의 명세서로 작성을 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또 이제 하단 요례군 같은 경우는 평균 입원 일수보다 적게 입원하시는 이런 분들 하단 요례군에 해당하는 행위별 수가 같은 경우도 명세서를 작성을 해가지고 청구를 하셔야 되고요. 아까 그 한 환자는 한 건의 명세서를 작성해야 된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여기 3번 보시면 동일한 수준자의 명세서는 연이어서 월별로 또는 주별로 각각 산정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청구 시기. 저희가 이제 뭐 환자분이 퇴원할 때마다 그 다음날 바로바로 청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청구 시기가 있는데요. 자, 청구 시기는 퇴원한 날이 속한 날의 다음 주 월요일부터 청구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뭐 목요일날 퇴원하셨다. 그럼 다음 주 월요일부터 청구가 가능해진다. 자, 그리고 요양기관에서는 우리 약제 치료 때 뭐 이런 것들 구입 명세서 심평원에 제출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그 해당하는 내용이 2번에 적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원료약이라든지 요양기관에서 자체 제재를 했을 경우, 그러니까 이제 뭐 요양기관 병원이라든지 종합병원, 상급 종합병원에 있는 약사가 직접 제재를 했거나 아니면은 치료 재료에 대한 구입 내용 명세서 이런 것들은 청구하기 전에 미리, 그러니까 명세서 접수 전이라는 얘기는 청구 전이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청구 전에 제출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만약에 여기 보시면 시범 사업하는 중에 새롭게 발생하는 행위나 약제나 치료 재료대 같은 경우를, 그러니까 이제 코드가 없고 또 그 다음에 이제 보험급여하기 어려운 것들 비급여로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환자에게 비급여로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내역을 명세서 접수 전에,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총 요양급여에서 이제 우리가 청구해야 되는 내역, 그 다음에 환자 본인 부담금 내역,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환자에게 비급여로 징수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도 미리 신청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심포괄 지불 제도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심포괄 제도는 일단은 포괄 제도하고 마찬가지로 입원해서 퇴원할 때까지 발생하는 진료에 대해서 미리 정해진, 그러니까 포괄되어 있는 금액을 적용을 하는데, 일단은 이제 포괄 수가제보다 조금 더 넓고 개발이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심포괄은 행위별 수가제와 그 다음에 우리 DRG에 있는
4개 진료과와 7개 질병군이 있었잖아요. 그 DRG를 개선하기 위해서 개발된 모델이 이 심포괄 지불 제도다. 그러니까 이 심포괄 지불 제도는 그 행위별 수가제하고 포괄 수가제를 합쳐 놓은 한국형 포괄 수가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실시 근거는 심포괄수가제 할 때 얘기했었죠. 보건의료 기본법에 따라 가지고 정부의 새로운 지불 제도를 시범 적용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고, 그 다음에 지금 2009년 4월부터 2024년까지 지금 계속 시범 사업 중인 거죠. 자, 심포괄 지불 제도의 목적. 심포괄 제도의 목적은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게 이거죠. 의료의 질이라든지 의료 공급자의 진료 형태나 진료비 청구했을 때의 장단점이 있는지, 그리고 심사나 관리 업무 등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평가를 해서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서 개선 방안을 도모하는 게 이 심포괄 지불 제도다. 우리 DRG 같은 경우도 1960년도에 미국 예일대에서 10년에 걸쳐서 연구를 하고, 그 다음에 메디케어, 메디케이드를 활용을 해가지고 실시를 했었단 말이에요. 이 심포괄 제도도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이제 시범 사업이 이루어져서 문제점을 많이 개선을 해야 되는 이런 이제 목적을 가지고 있죠. 자, 그 다음에 대상 기관이나 질병군. 그래서 맨 처음에 시범 사업은 우리 공단에서 운영하는 일산병원하고, 그 다음에 서울의료원, 이제 그 지역 거점에 해당하는 공공병원을 대상으로 실시를 하고, 2018년도부터는 민간 병원까지 확대를 해서 신청한 의료기관에 해당을 하면은 저희가 요 심포괄 지불 제도로 해가지고 청구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제 연령도 굉장히 많이 세분화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분류 체계 있었잖아요. 분류 체계 이제 합병증이라든지 동방상변 이런 것들도 많이 세분화해서 2024년은 지금 질병군이 2046개에 해당하는 이런 이제 심포괄을 이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DRG하고 심포괄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자, DRG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DRG의 도입 배경은 일단은 행위별 수가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다. 그래서 행위별 수가제의 문제점 하면 요 네 가지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급격한 의료비가 상승이 되어 있고, 왜냐면 행위별로 계속 이제 그 청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여기 DRG의 장점에 해당하는 과잉 진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행위별 수가제의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건당으로 청구 심사를 하다 보니까 이 심사 업무가 굉장히 많이 복잡하고, 그리고 그 행위별 수가제 같은 경우는 완전히 치료가 다 끝난 후에 청구를 하다 보니까 의료인과 보험자 간의 마찰이 이제 발생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의료 수가 관리의 어려움이라든지 의료 공급 왜곡 이런 것들을 해소하고자 만들어진 게 DRG다. 자, 그리고 행위별 수가제와 포괄 수가제를 비교해 놓은 거 우리 지난주에 배웠죠. 그래서 일단은 행위별 수가제는 개개 서비스, 그래서 하나하나 다 제공된 서비스의 양이라든지 가격에 따라 가지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오는 거잖아요. 행위별 수가제는 점수당 단가와 행위별 상대가치 점수를 곱한 게 총 진료비. 그 다음에 포괄 수가제나 심포괄 수가제 같은 경우는 진단을 해서 건당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청구를 할 수 있다. 심포괄 수가제 같은 경우는 진료 건당에다가 개개 서비스 합, 그래서 이제 DRG의 단점을 좀 개선하고자 만들어 놓은 게 이 심포괄 수가제다 까지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DRG의 4개 진료과와 7개 질병군을 살펴보면서 DRG는 마무리를 할게요. 일단 DRG는 4개 진료과와 7개 질병군, 이거는 뭐 이제 완전히 익혀두셔야 되는데, 4개 진료과는 안, 이, 외, 산. 그래서 안이외산 4개 진료과에 해당하는 질병군 해서 7개가 있었는데, 외과가 3가지가 있었죠. 충수절제술, 그 다음에 서해부나 대퇴부의 탈장수술, 항문수술, 이렇게 3가지가 있었어요. 그리고 또 외과 같은 경우는 외과 전문의가 수술을 했을 때 가산 점수 퍼센트가 있었죠. 그것까지 같이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제가 이 예외는 제외되는 항목은 기억해 주십사라고 말씀드렸었어요. 그래서 산부인과에서 자궁 정출술을 하거나 자궁 및 자궁 부속기에 해당하는 수술을 이제 했을 때 대신 항상 질병명의 악성 종양은 없어야 된다. 그 다음에 제왕절개인데 질식분만, 정상분만은 제외된다. 요거까지 기억을 하시면 이제 그 DRG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어서 진료비 청구 명세서 작성하는 것이 이제 쭉 공부를 해볼 건데요. 우리 교재 378페이지를 보시면 이제 8-1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진료 그 청구 명세서 작성하는 방법하고 심사 청구 명세서 작성하는 방법, 그리고 서식이라든지 그 다음에 청구를 할 때 우리가 이제 그 청구 방법에서 어떤 것들, 그리고 어디에다가 청구를 해야 되는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진료비 청구 명세서를 작성을 할 때 일단은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죠. 청구나 명세서 작성을 할 때 우리 여기 보시면 보건복지부 고시에 의함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희 심평원에 들어가시면 그 전자자료실에 그 명세서 서식에 해당하는 것들 청구 방법, 작성 요령이 자세하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 해마다 심평원에 들어가서 이제 그 해 맞는 요령으로 이제 하시면 되고요. 자, 청구인은 네, 요양기관 대표자, 그러니까 개설자. 그래서 이제 뭐 의사가 될 수도 있고, 법인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법인에 해당하는 대표자를 청구인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청구인은 우리 같은 청구하는 이제 청구자, 심사자가 아니라 청구인은 꼭 대표자로 청구를 하셔야 되고요. 자, 작성 방법은 저희가 전자문서 작성, 지금 가장 많이 하는 게 EDI 통해 가지고 하고요. 그 다음에 다른 방법으로는 디스켓, 그래서 전산 매체를 작성을 하거나 서면 청구, 그래서 서면 서식으로 작성을 하거나, 그래서 이 3가지 작성 방법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서 우리가 심평원에 제출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청구 방법에 나와 있죠. EDI나 디스켓, 서면 청구 중 선택을 해서 미리 사전에 심평원에다가 우리 병원은 EDI로 청구를 하겠다, 뭐 아니면은 디스켓으로 하겠다, 이렇게 청구 전에 제출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심평원은 접수가 되면 요양기관에 확인 통보를 꼭 해줘야 되고요. 물론 지금 현재는 거의 많은 의료기관은 OCS 시스템을 활용을 하고, 그 다음에 EDI, 심평원에 이제 포털에 들어가가지고 EDI로 청구하는 방법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위탁 및 수탁 검사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그 검사할 때도 나왔었는데, 위탁 검사는 의뢰를 하는 검사, 수탁 검사는 의뢰를 받은 검사. 그래서 요 위탁 검사, 수탁 검사에 해당하는 청구 방법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린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조금씩 이제 하나씩 살펴보자면, 요양기관은, 그러니까 이제 종별의료기관이 되겠죠. 요양기관은 요양급여 비용을 청구하고자 할 때는 일단 중요한 거 우리가 심사청구서, 그래서 요양급여 비용 심사청구서라는 거를 심평원에 제출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청구서에 맞춰서 요양급여 비용 명세서 그리고 기타 필요한 서류를 다 첨부를 해가지고 심평원에 제출이 되어 있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약제라든지 치료제 이런 것들은 실구입 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목록표를, 그래서 제가 뒤에서 이제 양식 같은 거 다 보여드릴 건데요. 이 실구입 가격, 거기에 보면 이제 약품 실거래가 상한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똑같은 약이라고 하더라도 이제 금액마다 이제 뭐 제약회사라든지 다 다르기 때문에 이 상한제를 확인할 수 있는 목록표를 심평원에 미리 제출이 되어 있어야 된다. 자, 그리고 우리 의료기관 종별, 소재지별로 해가지고 청구서를 제출해야 되는 제출처가 조금 달라요. 근데 일단은 요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우리 심평원은 본원이 있고 이제 본부, 지원이라고 하는 본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본원에다가 제출을 해야 되는 게 지역하고 상관없이 상급 종합병원하고 치과대학 부속 치과병원, 그 다음에 한방병원은 심평원의 본원에다가 청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상급 종합병원은 이제 뭐 서울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지역에도 상급 종합병원이 있는데 이거는 무조건 본원에, 나머지는 요양기관 소재지에 있는 심사평가원의 지원 또는 본부에 저희가 청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심평원에 있는 2024년 지금 현재로 해가지고 그 전자 자료를 다운받아서 우리 학생들이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를 캡처해서 가지고 왔는데요. 우리 히라, 그러니까 심사평가원이죠. 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전자 자료를 찾아보시면 이렇게 2024년도 가장 이제 최신판으로 해가지고 활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여기 보시면 요양급여 비용 청구 방법, 그 다음에 명세서나 서식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제 DRG라든지 이런 것들도 이제 버전이 계속 이제 업그레이드 되고, 이제 또 1년에 한 번씩 바뀌기도 하고요. 또 몇 가지는 이제 1년에도 두세 번 바뀌기도 하고 이러니까 이거 그때 들어가서 한번 확인을 하시고 이거에 맞게 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청구를 하고 나서 이제 양식이 잘못되면 이제 보완을 해라, 아니면은 조정이 들어간다, 삭감이 들어간다 이러면 일이 막 2배, 3배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청구할 때 이제 현재 요구되는 양식에 맞춰서 요구되는 폼으로 저희가 청구를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 앞에서 청구하기 전에 기타 필요한 서류 같은 거 미리 세부 작성 요령 이런 것들을 맞춰 가지고 저희가 미리 이제 제출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요. 자, 여기 살펴보면 일단은 입원 환자분들 퇴원 요약 자료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굉장히 많은 자료들이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영상 검사를 했다. 그럼 영상 검사 결과지도 들어가야 되고, 병리 검사, 그래서 피 검사, 소변 검사 했다. 그러면 이 결과지, 수술이 들어갔으면 수술 기록 자료라든지, 이제 응급실 같은 경우 응급의료 자료라든지, 입원했을 때 이렇게 외래, 그 다음에 ICU 중환자실에 입원했었다. 우리 중환자실 같은 경우도 입원료가 점수가 달랐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근거 자료를 미리 다 제출이 되어 있어야 된다.
자, 그리고 뭐 간호정보조사 자료라든지 수술했을 때 수술 간호 기록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들어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제 그 CRF 만성 신부전 환자분들 이제 혈액투석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받았을 때 기록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들어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표준 서식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심평원에 들어가셔서 그때그때 맞는, 그러니까 많이 변하진 않거든요. 예, 많이 변하진 않는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이 표준 서식에, 말 그대로 표준 서식이잖아요. 그거에 맞춰가지고 우리가 그 청구하기 전에 이제 빠진 게 있지 않은지 이런 것들 다 확인을 하고 청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급여 비용 청구할 때 청구 시기하고 자료 제출해야 되는 시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번 자세하게 살펴볼게요. 일단은 EDI를 통해 가지고, 지금은 현재 EDI를 많이 사용을 하니까요. EDI를 통해 가지고 청구할 경우 청구 시기는요. 아까 앞에서 잠깐 심포갈 할 때도 잠깐 말씀드렸었죠. 퇴원일이 속한 날에 다음 주 월요일부터 청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퇴원일이 속한 날, 그러니까 몇 요일이었냐에 따라 가지고 그 다음 주 월요일부터 청구할 수 있음이에요. 청구해야 된다가 아닙니다. 청구할 수 있음. 다만 월의 말일과 초일이 모두 포함된 주의 요양급여 비용 같은 경우는 자, 그러니까 한 주에 이제 9월에서 10월로 넘어가는 이렇게 이제 그래서 월 말과 월 초가 모두 포함된 주의 요양급여 같은 경우는 이를 월별로 구분해서, 그러니까 9월 달 거, 10월 달 거 이렇게 따로 해가지고 월별로 구분해서 청구해야 된다라는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외래 진료라던가 아니면 약국 같은 경우도 약국도 이제 본인 부담금 나머지는 청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외래 진료나 약국 같은 경우는 내원일이 속한 날에, 그러니까 외래나 약국 같은 경우는 입원이 아니라 그날 하루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원일이 속한 날에 다음 달 초일부터 좀 다르죠? 입원 환자하고 외래 환자하고, 그래서 내원일이 속한 날에 다음 달 초일부터 월별로 청구를 하거나 아니면은 내원일이 속한 다음 주 월요일부터 주 단위로 구분해서 청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저희가 청구를 할 때 외래나 약국 같은 경우는 주별로 이제 청구하는 경우도 가능하다라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서면이나 전산 매체, 그러니까 서면이라든지 디스켓으로 요양급여 비용을 청구한다라고 했을 때는 내원일에, 그러니까 입원 진료 같은 경우 퇴원일에 속한 다음 달 초일부터 월별로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이제 막 그 종이가 이제 필요하겠죠. 네. 물론 저희가 심사할 때도 이제 전산으로 모니터로 보면서 이렇게 심사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이게 좀 잘 이렇게 집중이 안 된다 그러면은 프린팅 해가지고 심사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명세서를 방문 일자별, 자, 여기 보시면, 외래 같은 경우 방문 일자별 또는 약국 같은 경우는 처방전별로 작성하는 외래 요양급여 비용이라든지 약국 약제비 같은 경우는 방문일이 속한 다음 주 월요일부터, 그래서 이제 아까 위에서도 나온 것처럼 다음 주 월요일부터 주 단위로 구분해서 청구할 수 있다. 아까처럼 만약에 이제 같은 주에 월 말과 초일이 모두 포함됐다라고 할 때는 월별로 구분해서 청구할 수 있어야 된다. 자, 그리고 4번 보시면
장기 입원의 경우, 그래서 뭐 일반 병원 이제 어떤 그 뭐 만성질환자 대상분이라던가 아니면 치료 기간이 긴 이런 경우, 장기 입원인 경우에는 30일을 초과해서 입원을 하고 계시다라고 했을 때는 연계 심사가 가능하도록, 그러니까 한 환자의 연계 심사가 가능하도록 기재 방법에 따라서 월 단위로 분할 청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장기 입원하시는 분들, 예를 들어서 뭐 50일 뭐 아니면 80일 입원하셨다. 그러면 50일, 80일 지난 다음에 청구가 가능하냐? 그게 아니라 월 단위로 분할로 해가지고 청구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정보통신망과 전산 매체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EDI라든지 디스켓 같은 경우는 청구 구분란에 분리청구 코드, 그 다음에 기청구 명세서, 그러니까 처음에 청구했던 그 청구 명세서의 접수 번호, 그 다음에 명세서의 일련 번호, 명세서 일련 번호가 이제 그 생성이 된단 말이에요. 그 명세서 일련 번호하고, 그 다음에 최초 입원 개시일,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장기 입원을 했다라고 했을 때 이제 청구 번호 코드, 기청구 명세서의 접수 번호, 그 다음에 명세서 일련 번호,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청구했다라고 하더라도 최초 입원 개시일을 기재할 수 있어야 된다. 자, 그리고 서면인 경우, 서면 청구할 때는 명세서 상단에 최초 입원 개시일을 기재를 꼭 할 수 있어야 되고, 하단 내역에 특정 내역락에 위에 있었던 것들 있잖아요. 청구 명세서, 맨 처음에 기청구 명세서의 접수 번호라든지 명세서 일련 번호, 그 다음에 당월,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당월 요양 개시일, 그 다음에 뭐 수술명이라든지 아니면 주요 진료 내용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특정 내역란에다가 기재를 하고 그 다음에 청구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1교시는 여기까지 하고요. 잠시 쉬었다가 2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